노상원 수첩의 결정적 증거가 확보되면서 2차 특검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연평도 시설에 가두려던 수거 계획이 단순 구상을 넘어 실제 실행 단계였음이 드러난 겁니다. 특히 노상원 전 사령관이 인멸하려던 파일 속에는 777 사령부의 현장 답사 기록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인 내란 음모의 실체입니다. 수첩에 적힌 구체적 명단과 실행 정황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엔 체포를 뜻하는 수거 대상자와 구금 장소인 수집소가 적혀 있었죠. MBC 취재 결과 2차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연평부대 수용시설을 수집소로 쓰려 한 정황을 포착해 현장 조사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엄 선포 직전 노 전 사령관이 담당한 첩보부대가 연평부대를 둘러봤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변윤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MBC가 확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입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또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의 이름을 차례대로 적고 곧이어 수거 A급 처리 방안이라며 연평도로 이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2차 특검팀이 이른바 연평도 수집소를 해병대 연평부대 내 수용시설로 특정하고 현장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2024년 11월쯤 777 사령부 요원들이 연평부대를 둘러봤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777 사령부는 노 전 사령관이 담당했던 국방부 내 첩보부대로 계엄 직후 A급 체포 대상자들을 옮기기 위해 미리 점검한 건 아닌지 의심됩니다. 수첩엔 안보의식 고취 차원에서 연평도로 이송한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연평도 평화안보수련원에서 체포 이후 안보 교육을 계획한 정황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직접 연평도를 찾아 해당 시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2차 수집 장소로 적시한 오음리는 강원도 화천의 탈북민 시설일 수 있다고 보고 현장 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엔 수집소가 5개소라며 오음리 외에 현리와 무인도도 적혀 있는데 군 시설을 중심으로 다른 수집소도 준비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할 방침입니다. 내란 사건을 다룬 1심 재판부는 앞서 노상원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논의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작성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수첩의 증거 능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란의 주범들이 본인들이 수거하고 싶고 제거하고 싶은 대상들에 대한 어떤 그 적개심이 노상원 수첩에는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좌파 세력을 붕괴해야 된다. 대화 상대나 공존해야 할 상대가 아니라 철저하게 없애고 제거해야 될 어떤 적개심도 드러나고 수거 대상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대척점에 섰던 범야당 정치인들이 거의 전부가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노상원 수첩을 보면 홀로코스트를 이렇게 진행할 때 사용됐던 언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행사라든지 수거라든지 처리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중립적으로 마치 행정적 용어처럼 사용하는데 저는 거기서 더 폭력성의 본질을 느낍니다. 그 나치 독일의 사례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한국의 계엄 수행의 역사 속에서도 이른바 군 문서에 그런 용어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 수거 대상을 어떻게 처리할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는데요. 정말 영화에서나 상상할 법한 끔찍한 이야기들. 수용소에 가둬놓고 폭파시켜서 죽인다. 해상 위에서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아예 그냥 폭발시켜버린다. 마시는 물이나 음식에 독극물을 타서 죽인다. 저는 노상원 사령관에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겪은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16년에 대북 임무 준비를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 준비를 했는데 노상원 사령관이 그 임무 끝나고 요원들을 제거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거하냐 하니까 폭사시키라고 그랬어요. 폭사. 그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가지고 임무 끝나면은 들어오기 전에 폭사시키라고 그래서
윗사람들한테는 인정을 많이 받는 거야. 김용현이가 인정했고 용연파 중에 대표적인 사람 노상원이었어요. 이제 경찰이 물어보니까 이거 김용현 장관이 불러준 거 받아 적었다. 그 이야기를 처음에 했고 받아 적었다는 것도 사실은 나중에 더 부인하기까지 했거든요. 23년 여름경에 노상원의 수첩은 만들어졌고 1년 후 작년 24년 10월경에 방첩사령관인 여인영 메모가 만들어졌는데 방향은 같은데 업데이트가 됐다. 체포해야 될 16명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또 체포해야 될 우선순위. 즉 각 당의 대표와 의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함으로써 국회를 열지 못하게 한다. 그때 한동훈이가 국민의힘을 이끌었잖아요. 이준석 대신 눈에까지 한동훈이로 바뀌어진 것이 차이가 있고요. 그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이것도 예전에 작년에 제가 방송에서 많이 했던 얘기인데 이 수첩의 모양이 있잖아요. 그 손수첩이에요. 예. 그다음에 그 필체라든가 이게 제가 아무리 봐도 대화체라는 겁니다. 받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앞에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를 계속 그 기록한 모양인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저기 노상원이가 육사를 상위권으로 졸업한 엘리트고 그 중령인가 소령 때 그 작전에서 정보병과로 전과를 했던 저 정보맨이거든요. 사람들이 노상원에 대해 가지고 거의 뭐 미친놈 취급하는데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그러니까 광인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뉴스에 많이 나왔지만 이제 무속인 뭐 이런 얘기들이 겹치고 버거보살. 그러니까 그게 너무 본질을 그 엉뚱한 대로 된 게 이 사람은 저기 육사 중에서도 엘리트 코스로 정보에서 나름 그래도 저기 요직을 거쳐온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무슨 뭐 TV를 보다가 차범근이 나오고 손흥민이 나와가지고 그냥 차범근 수첩에 적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에 그 재판부가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말이죠. 차범근이 거기 나왔다 그러지만 차범근 그 전 축구 감독은 상당히 어떤 진보 성향의 뭐 그게 알려져 정치인들하고 있으니까. 많이 가깝게 지내신 분들이고 굉장히 이건 뭔가 알아본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앞에서 얘기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그 저기 무슨 내란 대책 회의를 비슷한 걸 하면서 받아 적은 거는 다 실행이 안 됩니다. 그때 얘기한 거고 저 김용현 공관에 20번 넘게 그것도 출입을 했으니까. 저기 직전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빈손으로 갔겠습니까? 다 수첩 같은 거 갖고 가지. 뭔가 의논해서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다음에 새로운 정본으로 된 개헌 문건을 작성하기 위한 일종의 브레밍 수통 같은 건데 당연히 이 수첩대로 안 되죠. 그러겠죠. 여기서 빠질 건 빠지고 채택될 건 되겠죠. 그런데 직위원 재판부는 뭐냐 하면은 이 수첩대로 안 됐다. 그래서 이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얘긴즉슨. 그렇죠. 그러면 모의 과정에서 있었던 게 당연히 그대로 안 되지. 누가 그대로 다 합니까? 그러니까 내라는 모임만 해도 사실은 그렇죠. 처벌이 돼야 되는 유죄가 되는 거잖아요. 당까지 해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만 했다고. 이런 내용들이 이 항소심에서 어떻게 판단될 것이냐 주요하게 좀 볼 필요가 있겠고. 이게 이제 연합뉴스 TV의 단독 기사였습니다. 이게 8월자 단독이었는데 뭐냐면 연합뉴스 TV가 김충식 씨, 그러니까 그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 씨와 내연녀로 알려졌죠. 뭐 오랜 동업자라고도 알려졌는데 특검이 김충식 씨가 사용했던 창고를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를 발견을 했는데 그 중에 문건이 나왔는데요. 그 문건을 들여다 보니까 노상원의 흔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양평 창고 근처에서 문건을 봤더니 베를린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 후원이라고 적힌 봉투에 노상원의 전 이름, 그러니까 개명 전의 이름, 노용래 장군이 적혀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1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김충식은 전혀 만난 적이 없다. 노상원도 사실무근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한 나라의 계엄이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두 가지 루트로 이루어질 리는 만무하고 그러면 이제 또 김충식과
김건희와 최은순이 또 다 연결이 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노상원이 지가 대통령도 아닌데 무슨 수로 계엄을 하겠어요. 네.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이 계엄을 꿈꿨다면 대통령하고 연을 어떻게든 이으려고 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뭐 둘의 연결점을 지금 찾기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 보완도 하고 있을 텐데 특검이 예. 많이 근데 들어갔다고 봐요. 보완이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파헤치는 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왜냐하면 그냥 표면적으로 윤석열은 오케이 지금 재판 받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노상원 뒤에 뭐 김충식이 있고 김충식과 최은순과 김건희가 만약에 있다고 치자고요. 상상의 영역으로. 그럼 특검이 이것까지 다 들여다보는 게 가능하겠느냐 현실적으로. 처음부터 목표는 거기였을 거예요. 특검의 목표가? 네네. 처음부터 목표는 그거일 거고. 왜냐하면 김건희라는 사람도 내란에 개입이 돼 있을 것이다라는 의혹은 처음부터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상식적인 의혹인데 특검이 또 그렇죠. 판단하는 건 달랐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목표 지점은 거기로 예. 저는 봐요. 예. 왜냐하면 계엄의 동기를 이 특검도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법원에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예. 계엄을 왜 하게 됐으며 내란의 고의, 헌법 유린의 고의가 왜 있었는가 동기로 설명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김건희와 관련된 뭐 명태균 게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 들어오고 특검이 통과되니 많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거 못 참다가 뭐 명태균이 뭘 깐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계엄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네.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걸 목표 지점으로 해서 지금도 달리고 있을 거예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지금 그 포즈를 맞춰가는 과정에서 뭐 여인형의 뭐 메모가 발견이 되고 뭐 시점이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2023년 10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게 김건희와 어떤 관련 이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러니까 이렇게 포즈를 맞춰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예. 근데 최종 보스가 김건희이기 때문에 끝판 대장이니까 네. 마지막에 밝혀질 거긴 할 거예요. 그래요? 네. 아니, 여인형 같은 사람만 조져도 당신은 뭐기에 이런 짓을 하냐. 여러 가지 포즈들을 맞춰가면 되는 거죠. 특검이 계속적으로. 법적으로 내란을 획책하는 데 있어서 네. 결과적인 실질 배우가 김건희일 것이다. 라는 것까지 밝힐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조갑재옹 같은 사람들은요 아. 자꾸 방송 나와서 최근에도 막 우발적인 그 내란 얘기를 자꾸 해요. 술 먹다가 네. 울컥해가지고 민주당이 괘씸하니까 예. 그거 아니다. 과거부터 빌드업이 있어왔고 차근차근 비상대권이라는 뭐라 그럴까 비상벨 책상 밑에 있는 비상벨을 준비해 놓고 언제 누를지 고민할 때 트리거는 고무렵이 될 수 있겠으나 예. 그것 때문에 계획을 급조했다.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럼 그 전부터 23년도부터 비상벨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김건희와 그들의 했던 행악을 덮기 위한 목적 아니겠느냐.